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못생겨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외모 열등감. 외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 체격 좋고 얼굴 예쁘고 옷차림이 세련된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 예쁜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사랑받는다. 그래서 외모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높다. 뚱뚱하다고 놀림받고 키가 작다고 무시당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외모에 대한 것이다. 눈에 대한 열등감이 제일 많고 다음은 코, 여성의 경우 가슴 등의 순이다. P양의 사례에서 외모 열등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자. 예쁜 동생 때문에 외모에 자신감을 잃은 P. 의사인 P양은 요즘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에게 최근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평소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밤에 어두운 데서만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낮에 만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등산을 좋아하는 그 남자와 산에 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피해왔지만 더 이상은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말 등산 약속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주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다. 환한 햇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남자가 실망하고 도망갈 것 같았다. 그녀는 틈만 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다. 거무칙칙한 피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드름 흔적, 좁은 이마와 튀어나온 입, 성형수술의 흔적이 역력한, 균형이 맞지 않게 높은 코, 빈약한 가슴, 어디 한 군데 예쁜 구석이 없었다. 자신이 봐도 한심한데 남들 눈에는 오죽하겠는가. 그 남자가 분명히 내 모습에 실망할 거야. P양은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인사를 하면 그녀의 인사는 건성으로 받고 모두 2살 아래의 여동생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사람들은 동생의 빛나는 미모를 칭찬했다. 그리고 동생과 그녀를 번갈아 보며 언니와 동생이 완전 딴판이네 라고 말했다. 동생과 딴판이라는 말은 곧 자신이 못생겼다는 뜻이었다. 동생은 날씬한 데다 피부도 뽀얗고 이목구비가 조각 같았다. 반면에 그녀는 뚱뚱하고 자신이 봐도 예쁜 데라고는 없었다. 동생은 뭘 입어도 맵시가 뛰어난데 자신은 어떤 옷을 입어도 촌스러웠다. 그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녀가 정말 입고 싶어 하던 어깨에 레이스가 달린 분홍 원피스를 사주었다. 기뻤다. 백설공주라도 된 듯 좋아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을 쳐다보던 어머니가 난감한 표정으로 너는 얼굴이 검어서 별로 안 어울리는구나. 다른 옷을 사줄 테니 그 옷은 동생에게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했다. 그녀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 그 옷은 동생 차지가 되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서럽게 울었다. 좋은 것은 모두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했다. 몰래 동생의 예쁜 옷을 훔쳐서 입어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더 초라했다. P양은 어떻게 해서든 동생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다행히 동생은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동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부였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그녀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쌓였다. 공부는 노력하면 되지만 외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P양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열등감은 더 심해졌다. 얼굴이 예쁜 애들은 금세 남자친구들이 생겼다.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경우는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픈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그런 남학생들을 속물 취급하며 경멸했다. 외모를 무기로 삼는 여자애들은 머리 빈 속물들이라고 무시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남학생들에게 무관심했고 도도했다. 사실 소개팅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보다 이 남자가 나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성에게 친절할 수 없었고 겉으로 선수를 쳐서 냉정하고 도도하게 굴었다. 갈 테면 가라. 나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다. 외모 열등감은 그녀의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점점 더 완벽을 추구하고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열등감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일과 성공에 몰두했다.
그리고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되었다. 그러나 직원들 간의 그녀의 평은 좋지 않았다. 거만하고 자기만 안다는 것이었다. 이런 평판은 그녀가 거만해서라기보다 열등감 때문이었다. 얼굴 예쁜 환자나 간호사를 보면 왠지 모를 경계심과 적대감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도 주변의 이런 분위기를 알았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허세의 껍질 속에서 그녀는 고독,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괴로웠다. 피양은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성형외과를 찾았다. 작은 눈을 키우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고 코도 높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없어졌다. 진료실의 환자들이 자신의 코만 쳐다보며 비웃는 것 같았다. 얼굴에 걸맞지 않게 우뚝 솟은 코는 정말 어색하고 꼴불견이었다. 누구를 만나도 머릿속에는 어색한 눈과 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점점 소심해졌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대인 관계도 꼭 필요한 직업적인 만남 외에는 가지지 않았다. 그나마 교제하던 남성들도 그녀의 주위에서 멀어져 갔다. 성형 수술 전보다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그런데 그녀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는 일이 생겼다. 그녀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자 동생이 기다리다 못해 언니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하객들이 언니는 인물이 못나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자신보다 일찍 결혼식을 올린 동생이 밉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내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영영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신부들은 정말 예뻐 보였다. 질투심이 날 지경이었다. 아리따운 신부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신랑들은 마냥 행복해 보였다. 만일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다면 하객들은 뒤에서 저 남자는 뭘 보고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할까? 라며 수군거릴 것이라는 상상도 했다. 그러다 최근 부모님의 성화로 마지못해 선을 보게 되었는데 남자도 호감을 표시해왔다. 그녀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그녀가 볼수록 귀엽고 예쁘다고도 했다.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특히 코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런데 등산을 가야 한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다. 남자로부터 버림받느니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했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꼭꼭 숨어버리고 싶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피양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피양은 자기 인생을 너무나 단편적인 기준, 즉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외모 열등감의 함정이다. 피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보지 못했다.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된 듯했다. 사실 그녀는 환자들 간에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로 인기가 높았다. 닥터 피를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 피양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고 말하는 후배들도 있었다. 그러나 피양은 그런 말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혐오감을 주는 코만 원망스러웠다. 피양이 왜 이러는 걸까? 무의식에서 예쁜 동생에 대한 질투와 패배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동생만큼 예뻐야 사랑받을 수 있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 사고방식에 아직도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외모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단순 논리에 빠져 있다. 유아기적 사고방식이다.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른의 사고방식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다. 강점은 강점대로 인정하고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성숙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눈, 코, 입의 모양과 상관없이 매력적인 모습들이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 자신만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자. 다음에 소개하는 S부인도 피양처럼 외모 열등감이 심했지만 극복한 경우이다. 고녀는 눈이 클 거다. 아마도 정신과 진찰실에서 듣게 되는 환자의 고통 중 가장 흔한 것이 배우자의 외도 스트레스일 것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남편에 대한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신적 혼란이 오고 정신분열증에 빠지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남편의 외도라는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아프게 반응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SV는 30대의 사업가다.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는데 벌써 한 달째 일도, 잠도,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체중이 5kg이나 빠져서 기력도 없고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심한 우울증이었다. 원인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남편도 사업가였는데 술집 여자와 외도를 했다.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용서를 빌었다. SV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용서했다. 그러나 머리로는 용서가 되었지만 마음은 용서되지 않았다.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갖가지 상상이 떠올라 괴로웠다. 남편과 그 여자의 상상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화는 더 치밀고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증오스러웠다. 남편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같고 위선 같아서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우울증은 심해지고 음식은 못 먹고 그렇게 체중이 빠졌다. 부인은 기진맥진했다. 나는 SV를 매주 1시간씩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잠시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어요. 라고 했다. 그건요, 고녀는 눈이 클 거다예요. 고녀는 남편이 바람피웠던 술집 여자였다. SV는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 눈 열등감은 어릴 때 생겼다. 그녀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다. 동생은 언니보다 말도 빨리 배웠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했다. 노래도 잘했고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다. 동생은 부모님의 칭찬과 사랑을 독점했다. 지금도 아픈 기억이 있다. 명절에 큰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와 삼촌들이 동생에게만 관심을 주었다. 동생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앉아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하고 박수를 쳤다. 어린 S는 어른들의 등짝만 보고 서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삼촌이 동생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S가 자기와도 놀아달라고 삼촌의 팔 소매를 잡아당겼다. 삼촌은 팔을 뿌리치며 넌 재수없어 저리 가 하고 냉정하게 소리쳤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30대 중반의 SV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린 S는 이렇게 서럽게 소외당했다. 그런데 여동생은 아빠 눈을 닮아 눈이 쌍꺼풀 지고 예뻤다. 그에 비해 SV는 어머니 눈을 닮았다. 눈이 와이셔츠 단축구멍만 하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은 눈이 아니었는데 SV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린 S는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다. 동생은 눈이 예뻐서 사랑받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을 갖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눈 큰 애한테 다 빼앗길 거야. 나는 눈이 작으니까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지만 이 열등감의 공식이 SV를 지배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S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에 나섰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돈도 꽤 벌었고 결혼도 했다. 친정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매달 넉넉한 생활비도 보냈다. 부모님은 매우 고마워하며 네 덕에 우리가 산다고 했다. 동생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다. 동생의 학비도 SV인이 대주었다. 이제 SV는 성공한 여류 사업가이며 집안의 기둥이었다. 어릴 때 소외당하던 S가 아니었다. 넌 재수없어 저리 가 라고 말했던 삼촌도 SV를 무시하지 못했다. 돈 부탁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의 열등감이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속의 아이가 문제였다.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한 채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애는 나는 눈이 작아서 사랑받을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눈 큰 애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다.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여자의 눈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남편에게 주장했다.
처음에 남편은 난색을 표했지만 만날 날짜를 잡아주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약속 하루 전날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말로는 더러운 것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라고 했지만 실은 그녀의 눈이 정말 클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그녀의 눈이 정말 크면 자기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눈 큰 아이에게 사랑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마음의 공식이 확인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눈 큰 아이는 여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술집 여자와 동일시되었다. 눈이 작은 그녀는 어릴 때처럼 지금도 소외감의 아픔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어릴 때와는 전혀 다른데도. 나는 S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열등감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이 젊고 유능한 부인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을 했다. 사실 술집 여자의 눈이 클 수도 있다. 그런데 돈 받고 몸을 파는 술집 여자의 눈이 크다고 해서 왜 S부인이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일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들과 자존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열등감의 함정을 볼 수 있다. 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눈만 보인다. 눈이 큰가 작은가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된다. S부인도 그랬다. 그녀에겐 눈만 보이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버렸던 것이다. 이건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미숙한 사고의 특징이다. 이런 미숙한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속에 살고 있는 열등감의 아이 때문이다. 열등감은 미숙한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더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해석한다. 나는 버림받을 거야. S부인도 그랬다.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도 열등감 때문이었다. S부인이나 P양은 자신을 지배해왔던 마음속의 열등감의 아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눈 큰 아이에게 사랑을 빼앗길 것이라는 자기 마음속의 공식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부인에게 이 점을 설명해 주었다. 부인을 사로잡고 있는 열등감 아이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집요하고 위력적인가도 보여주었다. 물론 주입식으로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지만 S부인은 비교적 진전이 빠른 편이었다. 그녀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갈등이 복잡하지 않고 개방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에서 빨리 벗어난다. S부인은 자기의 내면을 노출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다. S부인은 세상에는 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사실 이것은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이제까지 시시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인생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가 네 덕에 산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전과 달리 기쁘고 마음이 뿌듯해졌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했잖아 라며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어머니 당신 딸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언니로서 마음의 자리도 회복했다. 그리고 외도한 남편도 가슴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S부인의 우울증은 호전되었다. 체중도 의욕도 회복됐다. 죄책감에 빠졌던 남편도 부인이 회복된 것을 보며 아주 좋아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외도는 말할 수 없이 큰 스트레스지만 낮은 자존감은 그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외모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남편의 외도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던 S부인의 예에서 우리는 외모 열등감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고녀는 눈이 클 거야 하고 괴로워했던 S부인은 자신을 지배해왔던 마음속의 열등감의 아이를 만났다. 눈 큰 아이에게 사랑을 빼앗길 것이라는 자기 마음속의 공식도 이해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집요하고 위력적인가도 이해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 뒤에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 특성이지만 외모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유별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남들에게 내가 흉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자. 세상에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다. 깨진 거울도 있고 찌그러진 거울도 있다. 더러워진 거울도 있다. 이런 거울들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거울은 자기 식대로 나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지나치게 찌그러지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다. 어릴 때 당신에게는 아버지 거울, 어머니 거울, 선생님 거울, 친구 거울 등 다양한 거울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릴 때는 비판 능력이 없어서 그 거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지 못했다. 거울이 깨진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깨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난의 거울, 무관심의 거울, 비교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관심을 끌 아이가 못 돼. 나는 엄마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형에 비해 나는 무능해. 라는 열등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남의 거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컸다. 지적인 성인이 되었다. 인간의 전체 상황 속에서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 이제는 수동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지 말자. 깨진 거울에 비친 깨진 당신의 모습만 보지 말고 당신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울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기 바란다. 나를 평가하는 정권을 남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